객관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불행이라는 게 주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이 누군가를 계급을 나누고 누군가의 클래스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스펙을 따짐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을 한번 때리고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특성이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정답과 오답을 나눠버린 거죠. 너는 지금 4년제 대학을 가지 않으면 오답이야. 너는 지금 30대인데 이 정도 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오답이야. 반북이냐 친북이냐 이 정도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추면서 말 그대로 이제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80년대 그 사람들은 소위 빨갱이라고 비판받으면서 국민들한테 미움도 받았고 나쁜 세력으로 인식됐다가 헤게모니가 바뀌면서 자기들이 이제 선의 세력이 되었듯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 또 많은 이 오른쪽에 있는 양심 있는 학자분들이 하는 활동들도 시간이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편향된 관점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할 때 저 사람들이 옳았었구나 라고 재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저는 그 불행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감정에 대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어떠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불행이라는 게 주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조건만 보면은 꽤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죠. 지금 경제 명백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 또 사회적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민자 증가율이 2위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민 요건 같은 것들을 조금씩 해제해 줄 때마다 사람들이 팍팍팍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비자를 내는데 꽤 까다롭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뭐 영주권 비슷하게 그런 이제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은 한국의 뭐 중위소득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소득이 증명이 돼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오려고 하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꽤 좋다, 살만하다,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췄다라는 거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2024년인데 이제는 곧 2025년이죠. 근데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70년대를 고려를 하면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살기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불행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은 가장 높고, 그리고 또 뭐 출산율은 가장 낮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한국인들이 괴로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것저것 짚어보면서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재밌게도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게, 미국에서 매해 보건복지부였나 거기서 이제 통계를 냅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인종별로 보니까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 미국 안에 있는 한국인들이요? 네. 굉장히 재밌는 통계네요. 네. 여러 가지 인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유독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정신문화적 요소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인들이 왜 불행할까 물어본다면은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겠죠. 사실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문화적인 부분인 거고 또 사회적인 부분인 거고 사회과학으로 풀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각자가 자기 뇌피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이제 집단주의적 문제로 풀어왔습니다. 예. 집단주의가 문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집단주의적인 정서가 네.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집단주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사실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집단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집단의 분위기, 문화, 이러한 질서를 더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집단과의 조화를 위해서 조금 악누르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모든 동양권 문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저는 한국이 그 중에서도 유독 좀 심하게 이게 비틀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뭐 비교 문화라든지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죠. 비교 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프레셔들, 그러니까 이 집단이 누군가를 계급을 나누고 누군가의 클래스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스펙을 따짐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을 한번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펙을 고려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저지멘털한 측면이 있다. 좀 더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특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요. 그렇죠. 뭐 이제 노태정 선생님도 서구 문화를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서구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좀 발달해 있고 뭐 미국에서도 그런 말 많잖아요. Don't judge. 누구든 저치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러한 가치관은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더욱더 많이 튀어나가면서 사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게 초압축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실은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당장 밥굶을 걱정을 하던 세대였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정신적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전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욱더 자신을 보호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저는 사실 불과 100년 전,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조선이라는 계급 사회에서 내려온 그러한 어떤 암울한 전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지키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랄까 방어적인 태도가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서 공격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집단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뭐 소득 수준부터 해서 직업은 어떻고 뭐건 어떻고 즉 이런 식으로 사회의 정답과 오답을 나눠버린 거죠. 뭐 너는 지금 4년제 대학을 가지 않으면 오답이야. 너는 지금 뭐 30대인데 뭐 어디 이 정도 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오답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자꾸 사람들을 왜 요즘 젊은 세대에서 걸러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꾸 걸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그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점점 요즘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과시 문화가 이전보다도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소셜미디어가 보급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과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 거는 팩트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2010년대쯤에서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그러한 게 올랐는데 한국은 거기서 더욱 급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소셜미디어가 그걸 더 부추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과시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잘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평균이라는 이 집단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평균이다. 이 정도는 돼야 정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수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점 따라가기 위해서 지치고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햄스터가 아무리 달려봐야 쳇바퀴는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과시라는 거는 사실상 희소 가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두가 독일 3사 외제차를 끌게 되면은 거기서 더욱더 과시하기 위해서는 포르쉐를 끌어야 하고 그 위 단계를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행복의 기준 내지는 평범함의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세대 간에 약간 어떤 뭐 편차라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옛날 세대는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패션도 다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떡볶이 코트 같은 거 그게 한번 유행이 되면 싹 뭐 전국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겨울 되면 다 떡볶이 입고 나타나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게 약간 노스페이스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노페 패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유행이 되면 마치 교복이 돼서 뭐 그러니까 이게 꼭 나이가 뭐 젊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서적으로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집단주의가 거기 안에 만연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뭐 그게 또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대마다 약간 그 아이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 집단주의라는 정서는 변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피곤해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 그래도 뭔가 개인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뭐 내려치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내지는 제 책에서도 지적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소위 말하는 그 노스페이스 패딩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명품으로도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대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로 어른도 사기 힘든 그런 명품 아이템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은 아닐지언정 못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찍어서 소셜미디어 올리고요. 그런 거.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그 소위 그 찐따라는 표현이 있죠.
찐따가 되지 않고 싶어하는 일종의 그 공포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그 찐따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는데 그 찐따가 되지 않는 그 기준 자체가 이 사회적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행이라든지 그 집단적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실 수 없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이 찐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자신 내면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지향하는 삶의 뭐 방향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 독립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우라 그런 개인성을 부여하는 건데 한국인들이 그런 개인성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부재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내가 찐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인정받으려는 거를 계속해서 집단으로부터 그 인정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유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한국인들이 뭐 노태정 선생님도 해외에 가셔서 많이 느끼겠지만 다들 되게 잘생기고 잘 꾸미고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런가요? 그런 편이에요, 사실은. 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보면은 한국인들은 딱 보면 알겠대요. 옷 입은 것만 봐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일본에서조차도 패션에 대해서 참고를 할 때 한국인, 그러니까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나라의 패션을 가장 많이 자기 스타일링에 참고하냐. 그러니까 대부다수가 한국을 짚었을 정도로 한국이 사실 미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이돌 문화라든지 지금 K컬처에 대한 어떤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다들 멋있고 잘생기고 한데 정작 자기를 드러내는 형태로 멋을 부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은 많이 없고 뭔가 타인으로부터 따라갈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아주 무난한 무채색의 정말 소위 말하는 그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고 하죠. 무난하게 또 같은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형태로 자신을 많이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다기보다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자기 색깔, 개성 사실 패션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잖아요. 물론 일부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패셔니스타 분들이야 자신을 적극적으로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평균적 외모 수준과 이 뭐 옷차림새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준이 그만큼 높아져 있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냥 무난하게 비슷비슷하게 옷을 입고 또 자기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뭐 집단주의적인 것도 있고 특별히 남의 시선을 정말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겨울만 되면 다 검은색을 입어?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생각을 전혀 안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냥 뭐 패딩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자켓을 살 때 그냥 무난하게 때 안 타기도 하고 또 튀지 않는 뭐 색이기도 하고 그냥 뭐 가끔 편하니까 검은색을 선택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버스 정류장을 본다든지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진짜 검은색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차도 그래요. 차도 한국에 비싼 차 진짜 많잖아요. 한국 거리를 걸으면 차들이 다 비싼 차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막 부러지고 막 부서지고 낡은 고물차가 잘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그런 고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죠. 물론 어느 나라든 부자들이 막 슈퍼카 같은 거 끌면서 플렉스하는 문화는 다 있다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차를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 같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현대차 같은 또 기아차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히트를 치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 유독 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거는 심지어 자국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차라는 게 일종의 남에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들 무리해서 비싼 차를 타고 또 차가 혹시나 뭐 가다가 무슨 어디가 좀 부서졌다 하면 바로 고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비싼 차들을 타면서도 정작 차의 색깔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다 검은색, 흰색, 회색에서 그렇죠.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예. 대부분 블랙 앤 화이트.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뭐 차가 정말 내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 타인의 기준, 이 집단의 기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애매모호한 사회적 기준, 그 소셜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한 욕구에서 저는 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재 씨는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네. 저도 뭐 애청자 중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다른 어떤 유튜버 분들이랑 차별화되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원재 씨 채널에 가보면 한국 사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와 그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아마 많은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원재 씨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뭐 집단주의 문제 또는 개인이 멸종되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 드러나면 막 물매를 맞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고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젊은 세대로 가면서 요즘 이제 MZ 세대의 문제라고 해서 많이들 지적받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젠지 문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한국의 MZ 세대가 뭐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몇 문제는 부모로부터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받고 또 이 대한민국의 소비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너무나 빠르게 올라갔다 보니까 2000년대생부터는 사실은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점은 서구 선진국의 백인들 수준의 어떤 이 문화와 시각을 향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가 아직 그만큼 펀더멘털을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그 괴리들이 저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MZ세대의 문제를 지적할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MZ세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도 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성의 어떤 뭐 직장 문화라든지 이런 거랑 충돌하면서 조금 모순이 발생하면서 이제 서로 세대 간 갈등이 번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세대 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높고 일본보다도 심지어는 높죠.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만으로도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목숨 걸고 다들 이민을 오는 거고요. 이미 먹고 살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죠.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신세대들이 그렇게 충분한 여유가 생겼는데 이런 여유를 통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개인성을 좀 더 존중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는 좀 이단아들이 늘어나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한국 사회는 찐따가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찐따 아웃사이더가 많아져야 그 사회가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렇게 찐따 이단아 아웃사이더들이 사실은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해서 또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실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하는 거거든요. 폭을 넓혀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제가 정치를 자꾸 해서 비판하는 이유기도 한데 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정치 때문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정치가 영향을 주나요? 정치인들이 기성세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충분히 이미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한테 서민은 힘들다, 괴롭다, 뭐 이 시국에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들다.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70몇 년이 넘는 대한민국 역사상 민생이 안 힘들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렇죠. 경제는 항상 어렵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경제는 항상 어려웠고요. 그렇죠. 네. 경제는 항상 어렵고 항상 이 시국에 뭐였고 항상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너 힘들지 괴롭지 이러면서 청년들한테도 계속해서 푼돈 쥐어주는 거고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들진 않거든요. 물론 이 주관적인 마인드셋이 내가 미래가 없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에 주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객관적으로 최저임금만 받아가지고 일을 해도 중위소득은 충분히 벌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생존이 당장 달린 것처럼 민생이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다들 자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언제든 이 주류에서 이탈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이단아가 되고 찐따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고 뭔가 하류충으로 전락하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방식대로 내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덜컥 지레 겁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안전주의 중심으로 내가 지금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은 평생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런 끔찍한 암울한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의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게 되는 거고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으로 간 경우도 많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탄탄한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업의 능력을 키우면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경제적 계급에서 상향으로 가는 게 가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그 불안을 심어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마치 자기가 약자들에게 공감하는 척, 위로하는 척,
표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행복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기준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 삶 평균의 삶들이 내려치게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드렸던 게 뭐 통계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나라건 중산층이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미들 클래스라고 하죠. 그 중산층이라는 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50%에서 150% 요거를 중산층이라고 잡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통계를 내보면은 중산층이 못해도 60% 이상은 나와요. 그런데 실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 이걸 자각 중산층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찾아보니까 30%밖에 안 됩니다. 훨씬 적네요. 네, 32%인가 그럴 거예요. 이 대한민국 모든 인구 중 40%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산층의 절반 가까이가 절반 가까이가 맞을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경제적 통계를 내보면 하류층은 10몇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의 삶 이러한 것들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그 화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뭐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 암울한 그런 발상들을 계속해서 주입받다 보니까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낮춰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국 하는 건 뭐야? 아, 나라가 망했네. 당장 나라 안 망했는데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도 암울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재 씨가 보시기에 결국엔 이게 마인드 문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요. 지금 뭐 특별히 청년들 대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청년들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를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네. 이제 뭐 정책 전문가분들 만나서 반농담식으로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쓰잘데기 없는 무슨 뭐 청년 지원이다 우쭈쭈 하면서 푼돈 쥐어주는 거 그거 사실 아무 쓸모 없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보편적으로 돈 뿌려대는 거는 그냥 그건 우리들의 미래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한테 뿌려주면서 표팔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 다 없애고 싹 다 없애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3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싹 다 워킹홀리데이를 나라에서 보내줘라. 뭐 비행기 값 좀 대주고 뭐 처음에 뭐 렌트라든지 이런 것 좀 이렇게 지원 좀 해줘서 세계를 보고 오게 해라.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 사회 문제에 좀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기존의 정치권이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풀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전 제가 운이 좋게도 해외 경험이 조금 많았었어요. 물론 뭐 그게 아주 여유 있는 그런 해외 경험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학비 벌기 위해서 공장도 가봤고 해외에서 열심히 도어투도어 세일즈도 다녀봤고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많거든요. 워킹홀리데이를 가보면 청년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구나.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청년이 가난하고 힘든 건.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갓 성인인데 모아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느 나라건 청년이 약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건강한 육체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산 날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청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나라건 청년들은 가난하게 뭐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거고 사실 대한민국 한국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보면 느낄 거예요. 뭐야 최신형 스마트폰을 우리 한국인들은 다 청년들은 어지간하면 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는데 해외 나가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해외 나가보니까 옷도 다들 막 허름해. 해외 나가보니까 다들 바쁘게 살고 뭔가 후줄근해. 그런데도 웃으면서 행복하게들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이라는 게 이래도 사라지는 거구나. 이게 뭔가 타인의 기준, 특히 한국 사회 이 좁아 터진 곳에서 만들어진 그 집단적 기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함의 기준이 굉장히 인플레이션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국평호라고 하죠. 국민 평균이 5등급인데 서울 상위대학만 대학으로 쳐주고 나머지는 다 지잡대야 무슨. 그렇죠.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자가가 없고 상당수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사는데 요새는 정거지 월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세충 월세충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200충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200충 300충 그런 혐오스러운 단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막 퍼지면서 사실은 절대 다수는 200충 300충이에요. 특히나 1인 가구 기준으로 청년 기준으로 300을 벌면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에 속합니다. 통계를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낮추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보고 있으면은 지옥같이 느껴지지. 그런데 넓은 세계로 나가서 다른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저래도 괜찮구나, 저래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고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멘털리티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원 생활할 때 그 영국에서 온 백인 여자였거든요. 같이 이제 수업 듣다가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뭐 미국 대학에서는 뭐 이벤트 하고 나서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챙겨주기도 하잖아요. 쿠키라든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걔가 주섬주섬 자기 가방에 뭘 집어 넣더라고요. 샌드위치 이렇게 막 챙겨가고 쿠키도 챙겨가고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있으니까 막 집어 넣어서 휴지로 싸가지고 냅킨에 싸가지고 이렇게 챙겨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걸로 왜 그렇게 싸가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친구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I'm a poor graduate student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가난한 대학원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또. 되게 당연하죠. 네. 근데 좀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친구 부모님이 영국에서 왔었는데 영국의 백인 여자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둘 다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환경인데 그 마인드 자체가 나는 그래도 뭐 부모님은 뭐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나는 여전히 대학원생이고 아직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좀 비슷한 일화가 있는 게 이제 유학 생활에 이제 제가 사실은 유학인들이 이제 유학을 하다 보면은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비자 때문에 한정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장학금 받고 이래도 뭐 렌트 내고 생활비 하고 하면 되게 쪼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활비로 막 걱정을 하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를 풀 프라이스를 다 내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를 어느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뭐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목요일 막 11시 12시 그 우리나라로 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 거기서 이제 콜스라고 불렀는데 거기 가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그날 싹 다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폐기가 아니라 먹어도 되는데 법 때문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없애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갔는데 젊은 애들 저 같은 친구들이 다 쓸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문화가 궁상맞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슬픈 노래 깔아주고 그렇죠. 막 궁상 맞아가지고 다들 너무 괴롭고 막 맞아요. 우울하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 다들. 그리고 거기서 그거 나눠주는 사람들도 빨리 오라고 이거 막 고기 이거 좋은 거 있다면서 막 스테이크 같은 거 주면서 막 서로 기뻐하고. 근데 그게 이제 당연한 게 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대 초중반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그때 좀 많이 한국의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불행한 청년, 우울한 청년, 궁상맞은 청년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주변에서 또 친구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핸드폰이 왜 이렇게 오래되냐? 핸드폰이 왜 이렇게 작냐? 들어오자마자 이제 네. 하나둘씩 이제 말이 들어오기 네. 시작하는 거네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작은 게 좀 오래된 구형 버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 왜 이렇게 그렇냐? 야 옷을 뭐 좀 그거 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들 머리가 그게 뭐냐 가서 파마부터 해라부터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한국인들이 남의 삶에 너무 관심도 많아 또 오지랖이죠. 오지랖. 야 너는 지금 이 사회 평균이 이런데 너는 왜 지금 여기 아래 있냐? 내가 너를 걱정해 사는 말이니까 너를 끌어올려주겠다 이러면서 오지랖도 많이 부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게 주입받는 또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약간 면역을 가지고 튕겨내지만 계속 들으면 어쨌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정말 멘탈이 강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렇죠. 거죠. 가스라이팅 말해서. 당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이 타인의 관점, 타인의 기준. 근데 그 타인의 기준이라는 것도 웃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여론 비슷한 거에 의해서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뭐 커뮤니티부터 시작해 소셜미디어 등등등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더 이상 이게 사회 평균이 아닌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를 사회 평균처럼 인식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40% 가까이가 나는 하류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네, 실제는 아닌데. 그럼 원재 씨는 해외 경험을 언제 처음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사실은 좀 이게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태어나기를 해외에서 태어났었어요. 아, 해외에서요? 네. 어디서 태어나셨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해외에서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사실 그러면 경험을 하신 거네요, 거기서? 이제 학자 집안이다 보니까 가난한 학자 집안에서 가난한 표현은 좀 부적절하네요. 다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학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낳아 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희한한 나라였죠. 네. 나라를 얘기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가? 터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편하게 얘기하지 뭐. 네. 제가 터키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터키라는 나라가 사실은 뭐 동양인이라고는 전 도시에 우리 가족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런 데였잖아요. 아버지가 유학하시다가 저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난한 유학생의 집에서 동양인이 태어났는데, 저는 그 거의 그 마을 전체에서 유일한 동양인이다 보니까 그쪽 사회에서 어울리면서 사실은 나고 자랐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쯤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태어나서 터키에서 초등학교까지 잘하신 거네요. 네, 근데 터키에만 있지는 않았고 뭐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좀 많이 거기 주변에 유럽이 근처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많이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덕분에 이제 어렸을 때야 제가 뭐 해외니 뭐 이런 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다만 세상에서 다양한 삶들을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것들이 뭐랄까 눈을 좀 트여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한국 사회 이런 것들에 좀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럴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좁아 터진 이 나라에서 한국 사회 사람들이 다들 너무너무 비슷하게 살아요. 이 one of the most homogeneous society라고 하거든요. 이 실제로 해외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단일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단일 민족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문화, 문화적으로요? 언어, 뭐 소비 생활 패턴.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재벌도 아파트에 살아요. 재벌도 그렇죠. 아파트에 살죠.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아파트에 살고, 서민도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런 데에 집 살아요. 하면 그냥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들은 저택 이런 거에 살고, 이 삶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선호에 따라서 정말 좋은 휴양지 펜트하우스에 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자기가 원한다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기 취향이 분명히 반영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나라가 굉장히 넓은 나라잖아요. 미국 동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저 업스테이트 이런 데서 매일매일 갈라 파티 이런 거 후원회 하면서 막 미술 경매나 다니고 맨날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뭐 예를 들어 뭐 남부 같은 경우는 지극히 서민들이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데이잡 끝나고 나서 밤에 우버를 뛴다든지 우버 이츠 같은 걸 돌면서 또 사이드 기획 해가지고 또 돈을 꽤 많이 벌고. 근데 그러한 뭐 투잡 쓰리잡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적어요. 왜냐면은 내 삶이니까 이미 나랑 너무 거리가 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거리가 먼 세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힘듦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서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울해하지를 않아요. 돈 벌어서 좋아해 다들. 그렇죠. 심지어는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나 집에서 놀아서 뭐 할 거야, 우버이츠나 우버로 돈이나 좀 더 벌어야지. 또 요새는 이러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러한 사이드기 구하는 게 너무나 쉽다 보니까. 심지어 미국에서는 경찰이나 선생님도 투잡 쓰리잡 뛰잖아요. 맞아요. 네, 예.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네, 경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루에 돈 많이 벌어 오면은 그걸로 막 또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고 이러면서 이 일한다는 거, 근로, 노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일한 만큼 돈 버는 건데 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우울하다 힘들다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그 경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삶이 있는 거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행복과 불행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건데, 한국 사회는 일단 다 너무 비슷해. 재벌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 너무 비슷해서 더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반쯤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조금 너무 슬프고 회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이민자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뭐 제가 무턱대고 다문화 정책 이런 걸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은근히 인종차별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분명하죠. 한국에서 분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대개가 이제 동남아 이런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집단을 내고 무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외국인 집단에 대한, 또 이민자 집단에 대한. 저는 그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나 이민자 때문에 내 직업이 사라지고 어쩌고 이거는 모든 나라가 겪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한국인들의 한정에서 이 심리적으로 덜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보다 밑에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굉장히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긴 한데 예, 그렇게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예, 한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럼 아버지께서는 터키에 계실 때는 터키에서 뭐 그 터키 쪽 관련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거기서 학자로서 해서 이제 원재 씨도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양한 문화와 또 세계와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해외로 자꾸 나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그게 정말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세상을 보고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세상과 어떤 문화와 사람들을 체험하고 만난다는 게 어떻게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좁은 나라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이 영토를 고려를 하면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크기인데 그 좁아 터진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밀집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특히나 대한민국도 서울공화국이라 이 수도권 안에만 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내고 있죠. 요즘엔 다른 지역은 뭐 존재감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섬나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데에서 갇혀가지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면서 계속 비교하고 그 비슷한 집단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동시에 뒤처지지 않게 발버둥치다 보니까 사람들 시야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뭐 운영하는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20대 청년들이 조언을 구하곤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기회가 될 때 배낭여행이든 뭐든 많이 가서 넓은 세계를 보고 와라. 이 뭐 다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여행 가는 게 시간 낭비다. 놀러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가서 그냥 그렇게 놀다만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삶 다른 형태의 삶, 또 다른 청년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유튜브 채널은 사실 주변에서 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원래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 이거 해봐야 되겠나. 그래서 사실상 그때는 또 이제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정치 관련은 또 좀 더 자극적이고 매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어차피 다 그런 컨텐츠만 하고 있다면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뭐 다큐멘터리가 미니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제 기억으로 제가 2019년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브의 전성기가 좀 끝나고 한참 노딱대란이 붙었을 때 그때 시작을 했죠. 그럼 우파 유튜브의 전성기라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해서 문재인 정권 초중반까지. 예. 그때는 물론 이제 수요도 많았지만 돈도 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돈도 됐고 유튜브 측에서도 정치 콘텐츠라는 거를 그렇게 크게 좀 까다롭게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후죽순 유튜버들이 많이 뜨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소위 우파 유튜브라는 장르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욕만 하면 확 떠오르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많은 채널들이 생겼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만, 20만, 30만 가는 채널인데 현재 조회수 별로 안 나오는 채널들이라면 그때 당시 떡상한 채널들일 그런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수도 채널들이 있겠죠. 있겠네요. 예. 뭐 특정 채널을 언급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이제 그런 그냥 경향성은 트렌드, 있었어요.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분석하자면 이제 그런 게 직장인들도 유튜브가 돈이 된다. 특히 우파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이 대통령 욕만 하면은 좀 띄워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사이다성 발언만 하면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원주 씨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 채널 이름이 호밀밭의 우원재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 딱 우원재 딱 검색을 하면 래퍼보다 먼저 뜨시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래퍼가 먼저 떴는데? 원래 이제 래퍼가 먼저 떴는데 이제는 약간 지명도나 인지도 차원에서 특별히 유튜브 세계 안에서는 그 유니버스 안에서 이제 원재 씨가 점점 더 이제 그 래퍼 우원재를 더 압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래퍼분은 워낙 큰 스타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 요즘에도 활동을 해요? 지금 계속
음반을 내나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썼던 그 뭐 시차 이런 곡이 워낙에 명곡이라고 그래요? 회자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팬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랩은 잘 몰라가지고 네. 뭐 그분이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 검색을 하면 이름 석자만 검색해도 이제 원제시 콘텐츠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 관련된 그 영상 중에서. 근데 제목을 그 호밀밭의 파수꾼 그 제디 셀린저 거기서 맞습니다. 따온 게 맞죠? 네네.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주시고자 이름을 선택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 사실은 이제 중2병 걸린 주인공이 홀든 콜필드였나 그럴 건데 이름이 맞아. 그 친구가 콜필드. 이제 가출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뉴욕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어른 세상의 뭐 이중성, 모순, 추악함을 보면서 세상에 실망을 하고 막 분노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여동생을 보고서 이 순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건 나는 호밀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싶다. 아이들은 잘 넘어지니까 말하자면 그런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호밀밭의 원제라고 채널명을 지은 이유가 여의도에서 정치를 경험을 했었을 때 현실 정치를 짧게나마 경험을 했었을 때 정치 철학을 공부했고 또 정치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현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정치 철학이라는 거는 무엇이 더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정의를 두고서 서로가 대립하는 말하자면 좌파도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는 거고 우파도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서로 담론을 벌이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게끔 토론하고 경쟁하고 저는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정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실 현실 정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 정치는 사실은 정치 철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의원이랑 친하다, 누구 손을 잡느냐, 누구 가방을 들어주고 누구에게 술을 따라주고 누구 가방만 잘 따라줘도 공천 받아가지고 뭐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 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상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담론이라는 게 없어요. 뭐 하다못해 좌파 우파를 나눈 가장 큰 차이인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여기에 대한 논조차도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막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우파 정당이라고 있는데 다 똑같이 포퓰리즘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 민주당이 100을 주겠다고 하면 국힘은 그거 너무 많지 나라 망합니다 해놓고 우리는 70 한 80 줄게요. 그렇죠. 이러고 있죠. 그리고 선거에서 발리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 이제 숨지 맙시다 뭐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홍준표 대표도 손자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임기내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이러셨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다 왼쪽으로 저는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디폴트 값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반북이냐 친북이냐 이 정도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제가 했을 때는 새누리당 때부터였으니까 이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추면서 말 그대로 이제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라는 거는 사실상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스포츠 같은 게 돼서 마치 야구하면 두산 팬은 무조건 두산 응원하고 뭐 롯데 팬은 무조건 롯데 응원하듯이 서로가 싸우지만 그게 하나의 스포츠가 되어버린 거죠. 뭐 정책에 대한 차이, 국가 경영의 철학에 대한 차이, 하다못해 주요 사회 이슈나 우리 삶에 대한 관점 차이 이런 것조차 없이 그러한 어떤 정치 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전혀 없고 맨날 네가 나쁜 놈이야. 아니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네가 감옥 가야 해. 아니야. 네가 감옥 가야 해. 네가 탄핵당해. 이걸로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딱 붙어가지고 하다못해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뭐 청년에 대한 아젠다, 미래에 대한 아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우리 편 드는 이야기 맨날 싸움 그리고 그걸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소비되고 있죠. 종편에서 내내 누가 카톡을 뭐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누구를 저격했다더라 이런 것만 계속 소비되고 있고 뭐 맨날 녹취록이나 풀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저는 되게 큰 환멸을 느꼈어요. 이거 정치판에 있어봐야 내가 생각하던 어떤 국가적 담론 이러한 것들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던 건데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 유튜브조차도 사실은 그 현실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뭐 우파 유튜브는 계속 이재명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좌파 유튜브는 뭐 윤석열 욕하고 뭐 김건희 욕하고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다못해 이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채널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호밀밭 그 순수성 정치 담론에 대해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사 담론을 좀 추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채널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원재 씨가 보시기에 뭐 한국 정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심 철학이 없죠. 중심 철학이 없다.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은 지금까지 똑같은 짓을 반복해왔어요. 세력 중심. 한 번도 우리의 중심 가치가 뭔가 딱 반공 하나 말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면 일단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그 이후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을 또 보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 다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분들이 이 사람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혁명가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왜? 뭐 실질적으로 그 당시 뭐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면서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자체를 바꿨고 근면성실,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일깨웠기 때문에 보면 정신혁명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빼놓고 정치 철학적으로만 보자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사실상 좌파거든요. 국가 주도하에 사회주의, 개입주의 그렇죠. 정책을 폈죠. 네. 국가 주도하에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고 개입주의 정책을 펼쳤고 사실상 그래서 박정희 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지만 박정희 정권 말에 경제가 많이 크게 흔들리죠. 특히 그 개입 정치, 그 큰 정부주의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개판이 되기 직전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김재익 경제수석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제 자유주의 정책을 딱 펼치면서 국가 규모를 확 줄이고 시장을 민간의 영역을 많이 풀어주면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저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기적의 순간이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박정희에서 그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그거를 빼놓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80년대 때 또 다시 그 전두환 대통령의 말하자면 전두환 정권 하에서 추진된 자유주의적 정책, 시장주의적 정책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 보수라는 가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계속해서 지금 분류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승만이 어떻다, 뭐 전 박정희가 어떻다, 뭐 그렇죠. 전두환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박근혜가 어떻다, 뭐 윤석열이 그렇죠. 어떻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조차도 친윤 친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세력 중심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정치적 가치나 철학을 중심으로 뭉쳐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된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세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력 중심의 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든 먼지 털듯 털면은 무조건 잘못은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선인도 완벽한 악인도 없듯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모든 걸 완벽하게 하게 해도 이 사람에 대한 나쁜 걸 흠결을 찾아내가지고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면 여론은 거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라는 건 소모되잖아요. 사람이.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정쟁만 일삼는 그런 나라에서는 무조건 소모가 돼요.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본인이 잘못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소모를 시켜왔잖아요. 무슨 뭐 술집 여자다, 뭐랬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피로감에 의해서라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 뭐 김건희 여사를 예로 들었지만 정치는 아닙니다만 뭐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여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소모되다 보니까 세력 중심으로 뭉치면은 계속해서 소모되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모돼 가지고 그 중심에 우리는 이명박이다, 우리는 박근혜다. 그 중심 깃발이 딱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흩어진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해초모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이라는 건 계속해서 인물 중심으로 흩어졌다,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빨리 줄 서가지고 이쁨 받아가지고 공천 받고 무슨 뭐 내가 무슨 보좌관이다, 내가 무슨 뭐 특보다 하는 사람들만 이제 또 이제 공천을 받게 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망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 가치가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하다못해 좌파들은 그런 걸 팔기라도 해요. 뭐 김대중 정신이다, 노무현 정신이다. 아직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혀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좌파 정권은 현상 유지를 안 하려고 했어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다고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새로운 뭔가 어젠다를 그게 쓰레기긴 그렇죠. 하더라도 뭔가 던지는 능력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 경제도 마찬가지로 아니 사람이 밥을 먹고 배변을 하는 거지 배변을 하고 나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이 사이비 같은 소리를 떠들면서 그걸 국회 정책화로 추진을 시켰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 정책 굉장히 어긋난 아젠다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 계속해서 던졌다고요. 근데 보수 진영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현상 유지만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대만 해왔어요. 민주당에 대한. 야 그건 아니지. 그러다가 나라 망해.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친북 행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부동산 정책들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대로 실제로 나라가 흔들려 왔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세력이라는 게 또 보수 진영이라는 게 역할이 민주당에 대한 반대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맨날 욕하고 반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늘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중적으로 매력이 없는 거죠. 야 그래 좋아 민주당이 나쁜 건 알겠어. 근데 너희들을 왜 지지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데 없어. 아 우리는 윤석열이었다가 한동훈이었다가 이 박근혜였다가 이명박이었다가 그냥 사람 중심으로만 계속 헤쳐무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래 민주당 싫어 나쁜 거 알겠어 위선인 것도 알겠고 근데 너희들은 뭔데 그래서 뭘 지향하는 건데 우리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을 진영 논리의 기생충이라고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대한민국의 좌우 구도 사실상 좌우 구도도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대 양당 세력의 이 맞대결 구도에서 한쪽을 차지하면서 상대에 대한 그냥 반대만으로 살아남는 즉 진영 논리가 유일한 생존 수단인 기생충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라지면 자체적인 동력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뭔지도 모르겠고 당명조차도 피플 파워 파티야. 인민무력당이라고 PPP야. 기괴하죠 사실. 그렇죠. 영어로 보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피플 파워 파티 진짜 인민들 끌어내가지고 뭐 들어업자? 원래는 그 영어로 보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쓰는 망국의 당이랬죠. 노동자들이야 그렇죠. 망국의 인민들을 단결하라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심 철학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민 국민 눈높이 이런 말만 파는 거야. 네. 왜? 그게 그냥 여론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인 아젠다나 방향성이나 비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민들이 여론만 따라가는 거야. 선장이라면 정치라는 건 리더십이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거대한 배를 앞에 암초가 수많은 그 어려운 항로를 헤쳐나가는 그런 리더십 그걸 지휘하는 리더십이 바로 정치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아 모르겠네요. 우리 승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객분들이 왼쪽으로 할까요? 그럼 왼쪽으로 갔다가 와 오른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무런 그러다 이제 승객들은 멀미 나서 막 죽이려고 그렇죠. 하는 선장을. 안에서 싸우고 있고 안에서 싸우고 암초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게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지금 국제 정치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거기다 뭐 AI 이런 것도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네. 지금 사실상 앞으로의 10년, 20년 변화는 지난 50년보다 더 극단적인 변화를 겪게 될 건데 이러한 정말 미지의 세계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재 씨는 결국에는 이제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중심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당 대표까지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중심 가치가 없고 이게 당장 지금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해서 이 질문을 약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중심 가치 원재 씨가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중심 가치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일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이 변화를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탄핵당하지 않을까요? 탄핵 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탄핵 당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한번 이거를 판을 바꾸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과감하게 상상은 자유니까요. 그렇죠. 뭐 네, 상상은 또 자유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네. 저는 과감하게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기업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가진 게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이 좁은 나라에 인력밖에는 없는 나라예요. 인재밖에 없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인재는 어떻게 개발되느냐.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인재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상 대기업에 의존해왔는데 대기업은 자가 족치고 있지. 대기업이 지금 국제 무대에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성장 동력은 완전히 잃어버렸지. 이러니까 뭐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푸는 거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제시해왔던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법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죽어도 법을 만들어 뭐 사고가 나도 법을 만들어 누가 난리를 치면 법을 만들어 누가 왕따 당했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무조건 법을 만들어요. 입법 만능주의에 너무나 빠져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의정평가 기준 그러니까 의정활동평가 기준에 법 몇 개 만들었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도 모르는 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무슨 법을 만드는지 몰라. 실제로 만드는 건 사무처랑
보좌관들. 보좌관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만 올려놓고 사인하고 있고 그건 통과시키고 있고 물론 자기들의 이권이 걸린 핵심 법안은 잘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올리려고 의정 활동하려고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율을 보면은 옆 나라 일본에서 뭐 수십 개 법을 만들 때 우리는 수천 개씩 만들고 있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주변 선진국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수십 배의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만 만들어내고 지우는 건 누가 합니까? 삭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 법이라는 건 결국 규제거든요. 만들기는 쉽지 사라지진 않잖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규제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건물 앞에 지금 여기 이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조형물 있죠. 이상한 막 탑 같은 거 희한한 거. 그 사람들 뭔지도 모르고 맨날 거기에 그냥 광고지 같은 거나 붙이고 있고 쓰레기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쓰레기 더미 넣는. 그런 것도 다 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시민들의 미관과 문화 생활을 문화 양식을 문화 양식을 창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더 문화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가 되면 무조건 조형물을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로 지금 다 리베이트 하고 있고 돈 장난들이나 하고 있지 아무짝에 쓸모없고 법으로 그렇게 조형물 만들려고 하니까 인도에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하기나 하고 있고 희한한 도대체 이게 무슨 뭔지도 모르는 희한한 조형물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죠. 이런 것들 없애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법을 없애는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이 된다 내지는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 하면은 일단은 규제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싹 다 정리하고 뭐 탈규제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에 있는 높으신 분들 해놓고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없애라. 최근에도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법들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없어진 법이 1950년대 때 6.25 전쟁 때 만들어진 법이 이제야 없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 없애고 규제 싹 하고 그다음에 시장 부분 좀 더 개혁하고 기업들 장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전 사회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자유화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성인이 성인물은 못 보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뭐 중동의 무슬림 국가, 뭐 중국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왜 성인이 성인물은 못 보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규제와 검열이 너무 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국민들을 애취급해왔어요. 그리고 정부는 부모처럼 행동해왔고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담배 피는 게 그게 해롭다 그래가지고 앞에 동그랗게 칠해가지고 사탕 무는 것처럼 그거 하면은 담배인 줄 모르나 사람들이 아니 무슨 영화 느와르 영화 대한민국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느와르 영화에서 맨날 조폭들 싸우는데 저거 잔인한 폭력자면 좀 그렇다. 죄다 칼 같은 거 이렇게 불러 처리를 해. 그러면 그거 칼인 줄 모르나? 아니 심지어 뭐 수갑 같은 것도 불러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건 정말 황당해요. 온갖 희한한 것들이 네. 많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지금 성인이고 내가 사회생활 충분한 어른인데 국가 권력 니들이 뭔데 임의로 내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함부로 짓밟냐. 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약간 시쳇말로 말하면 국민 애새끼 취급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약 뭐 큰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정부와 또 국가 권력이라는 건 국민 위에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성인으로서 독립된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고 자신들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끔 돕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억누르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는 게 그게 뭐 제가 희망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거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요. 근데 한국에선 현재에선 워낙 요원한 일이니까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인물 같은 거, 포르노 같은 거 저는 이제 뭐 기독교인이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개인 차원에서 뭐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과 국가가 거의 개입해서 이거를 금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분들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욕을 안 해요. 저는 욕을 함부로 하는 게 대한민국 문화의 굉장히 나쁜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욕은 안 하는 게 좋다. 나는 함부로 욕하는 사람을 별로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내 개인 도덕 차원의 문제인 거지. 국가가 갑자기 내가 시읍비읍 할 때마다 벌금을 내게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즉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스스로의 어떤 윤리 준칙, 도덕 준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국가에서 강제로 뭔가를 강요했을 때 그거는 도덕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감시이자 검열이자 강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우파 진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 좌파 진영의 문제는 뭘까요? 뭐 좌파 너무 진영의 많겠지만 뭐 이제 원재 씨가 생각하시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너무나 있어가지고 많죠. 사실 뭐 저희 대화하면서 원재 씨가 사실 상당 부분 커버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느끼시는 한국 좌파의 어떤 그런 고질적인 문제 아니면 좌파 철학의 문제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것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팟캐스트 대부분이 딱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니까 사실 조금 저 준비 안 걱정되기도 했잖아요. 하는데 준비 안 예, 예. 했잖아요. 그냥 이거 너무 중구난방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전혀 아닙니다.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좌파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시대착오적. 좌파들은 그 이상한 그 뭐랄까 피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마조이스트처럼 우리가 지금 시대가 2024년이에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법적인 근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국민 여론만으로 투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린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의 이 국민들의 권력 시민권이라는 거는 다른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말할 수도 이 있겠네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그 힘을 인식조차 못해서 이제 방종의 수준까지 갈 정도로 저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론으로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저는 끌어내렸으니까 그 탄핵의 적법성이나 뭐 옳고 그름은 일단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끌어내렸어요. 그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 기자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여론이 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 그렇죠. 그 God 이사. 국민 정서라는 게 있죠. 국민 정서법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정서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엄청나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도 그 국민 여론으로 크게 이슈가 안 되면 적당히 이제 낮은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유명한 누군가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쳤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은 아주 크나큰 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즉 뭐 누군가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국민 여론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감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사법적 원칙조차도 국민 여론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는 나라기도 하고 당연히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국민 여론에서 크게 휘둘리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국민의 힘이 강한 나라인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합니까? 우리는 민초다, 힘들다. 7, 80년대 때나 통했던 무슨 우리가 이렇게 촛불 시위하다가 군합발에 막 뭐 짓밟히고 이러한 그런 자기 망상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은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인 이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경찰을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다 때려 부수고 해도 난리가 나고 하다못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민중 총궐기 같은 거 터무니없는 이유로 딱히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아무튼 민중이여 총궐기하라고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때려 부수고 그랬다고. 경찰들이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쳤다고. 근데 폴리스 라인 넘어오면은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살상 진압무기 물대포 같은 걸 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분이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살인 경찰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근데 정작 현실은 대한민국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 맞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젊은 제복 입은 똑같은 국민들인데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 경찰이 돼버려 한순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들은 진압봉도 못 들거든요. 그 반인권적이 내려가지고. 왜 맞아야 하는데 경찰들이. 다른 나라에서 아마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도 시위대가 경찰 몸을 건드리는 순간 아주 강경한 폭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이유는 그게 바로 국가 권력의 기본이자 국가 질서라는 거예요. 그 시위대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옳음과 정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질서의 기반이 되는 그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 이거는 국민 모두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원칙을 버렸을 때는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순간 살인 경찰들보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물론 이것도 이제 좌파 정권에서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거는 폭도들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극우 폭력 시위를 그렇죠. 뭐 예. 정권에 따라 달라지죠. 프레임이. 좀 달라지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시대착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민초다,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보면 단순히 뭐 시위 문화, 정치 문화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사람은 존재하죠. 그건 어떤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 삶을 보자고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특히나 2030 세대들의 소비 수준은 미국 백인 이상이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현실에서 느끼니까.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달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계속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무슨 옛날에 어디 막 소년공이 공장 가가지고 막 돌리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 선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법들을 또 통과시키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래가지고 기업인을 감옥에 보내겠다 무슨 징벌적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 때문에 저는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좌파의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가스라이팅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또 이권을 취하는 그런 네. 행태를 그 취하고 있다는 근본 거. 심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저 그거 철 안 든 아저씨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아저씨? 철 안 든 아저씨들이요. 철 안 든 아저씨. 네, 지금 50대 60대들 아저씨들 네네네. 사실상 20대 초 20살이면 지금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봐도 보면은 아직은 어려요. 그러니까 뭐 어린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비하적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성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어릴 때죠.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생각도 조금 짧고 그런데 그 20살, 21살 막 이런 어린 애들이 그 당시 그 또래 집단 문화에 취해가지고 같이 막 시위하면서 화염병 던지고 놀았던 그거를 아직까지 그 나이가 되도록 미화하면서 포장하면서 영광의 시대라고 내가 이런 업적이 그거니까 그걸로 포장하면서 그 시대에 갇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시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네. 화석화되어 있는 기억을 가지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면 이제 원저 씨는 악플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많이 경험하죠. 많이 경험하죠? 네, 많이 경험하죠. 뭐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끔 보면 악플들이 달리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공적인 활동을 꽤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도 뭐 TV 나가가지고 토론도 다니고 뭐 공적으로 글도 쓰면서 사실상 공격을 많이 당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악플은 그냥 웃고 넘겨요. 별로 데미지가 없어. 차라리 악플을 달 때 사람들이 또 악플을 달 때 되게 어떻게든 저한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막 창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막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쓰는 예, 거예요. 어떻게든 데미지를 먹히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 해봐야 대부분 인신공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야 이중적인 고릴라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빵 터져요. 너무 웃겨가지고 와이프한테 보여주면서야 나보고 이중적인 고릴라래. 저 구독자하고도 같이 웃고 이러는데 그런 건 전혀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굉장히 원초적인 반감일 뿐이에요. 마치 그 조그마한 요크셔 테리어가 막 짖어대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저한테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않는 그런 건데 차라리 이제 조금 아플 때가 정말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당하게 제 주장을 비판할 때 사실상 어떤 주장이든 뭐 특히나 토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무조건 비판의 여지는 있어요. 주장을 하는 순간 비판의 여지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담아서 얘기하는 순간 당연히 여기에 대치되는 주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논리적인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합당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땐 아픕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부분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주장할 때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써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때 데미지가 오지. 그럴 때 데미지가 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욕하는 거는 차라리 재밌다. 차라리 재밌다. 예. 그리고 사실 원저 씨 TV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종편에도 종종 나갔었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아니 예. 그 패널로 나가신 거 말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상파에 어떤 토론회 같은 거. 그 논란의 유튜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있었죠. 예, 있었죠. 아니 물론 이제 패널로 나가신 것도 많이 있겠죠. 뭐 네. 종편이나 여러 가지 뭐 평론하시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뭐 예를 들어서 MBC 같은 데서 뭐 어떤 유튜버가 과격한 발언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뉴라이트 성향의 그러니까 이런 거. 뉴라이트 사 뭐 극우 성향의 뭐 이런 네. 유튜버. 예.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제가 만든 특히나 이제 역사적으로 저는 제가 만든 영상들 같은 경우는 저 민주당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이 87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오름의 헤게모니를 가져가 버렸어요. 자신들이 선이다라는 걸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 이후로 사실 이제 그들은 시대 정신을 이룩한 거죠.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정치적으로 승리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한 선으로 미화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절대 철저한 선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세력이든 간에 폐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명과 암이 공존하는 게 그게 인간사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하고 그래야 사회가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는 건데
산업화 세대로부터 이 민주화 세력들이 온갖 비판을 하면서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아 놓고는 지금 이제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사상적 전체주의를 펼치고 있죠. 자신들의 관점에서 벗어난 거를 전부 다 악으로 취급해버리고 극우라고 얘기하고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법으로까지 처벌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왜곡 처벌법 같은 거. 이거는 전 세계 학자들도 비판을 한 부분이에요.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역사라는 걸 국가가 판단을 하고 정답과 오답을 가릅니까? 심지어는 학자가 사료를 바탕으로 이거를 비판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 5.18을 왜곡했다 이러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반민주 독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비판하는 게 제 일종의 사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5.18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공과 과가 공존해요. 저는 공을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도 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입막음을 해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역사적 유산 이걸 헤게모니 이런 거.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사람들 입을 틀어막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뭐 왜곡을 했다, 뭐 극우다, 뭐 뉴라이트 성향의 발언을 했다. 도대체 뉴라이트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뉴라이트다 난리들을 근데 치는 이제는 거거든요. 워낙 그런 말을 그냥 남발해 버리니까 그렇죠.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적당히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 5.18 영상도 그렇고 정말 언론이 참 비열하다고 느꼈던 게 원래 전 이제 저널리즘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정치 철학이랑. 저널리즘 기본 원칙이 소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소스에 대해서 피해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기자가 자신의 저널리즘적 윤리 의식을 갖고 보호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보도 원칙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도를 한다 하면 제 영상의 출처, 제목 이걸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저를 공격했을 때 이제 특히 그 당시 이제 그걸 국힘 쪽에서 한 인사 한 명이 제 영상을 공유했다가 그걸로 이제 공격을 받은 건데 그거를 국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보도를 짜내다 보니까 제 영상에서 제 제목도 가려 출처도 다 가려 딱 영상에서 한 문장만 딱 떼가지고 아 그래요. 예 마치 제가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마찬가지로 일제 관련 영상에서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자기들이 이거를 뉴라이트다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풀어가기 위한 관점으로만 소스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언론의 윤리의식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 소비자가 하는 거라고. 이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문제가 설명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같이 소개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적어도 그걸 가려버리는 제목하고 거예요. 출처를 분명하게 명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보도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느끼는 거예요. 제 주장 자체가 문제가 없고 사실상 이 영상을 봤다가 오히려 거기에 감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MBC에서 저 일본 관련해서 영상 올렸던 거 뉴라이트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제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을 찾아서 도대체 뭔지나 찾아나 보자 해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서 오히려 제 구독자가 되고 제가 한국에서 하는 모임 이런 데 참여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느끼면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87 체제 이후로 민주화 운동권이 이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87 체제 이후에 여론을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의 각종 데모 활동 이런 거에 국민들은 대다수는 비판적이었었어요. 그 당시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나오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막말로 5.18 이후에도 전두환이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득표율을 얻었고 이런 것들 보면 그 당시 대다수의 여론은 사실상 학생들의 그 특히나 지나칠 정도의 난동 이런 거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잡고 나서 그 역사의 기억을 바꿨죠. 바꿔가면서 오늘날 지금 20대들은 마치 그 시대에 지나가다가 전두환 욕하면은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이랬다고 착각들 하게 됐잖아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말하면 80년대 그 사람들은 소위 빨갱이라고 비판받으면서 국민들한테 미움도 받았고 나쁜 세력으로 인식됐다가 헤게모니가 바뀌면서 자기들이 이제 선의 세력이 됐듯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 또 많은 이 오른쪽에 있는 양심 있는 학자분들이 하는 활동들 또 지성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활동들이 시간이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편향된 관점에서 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할 때 그리고 대한민국인들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사적 논쟁거리가 있으면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위기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교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오답이라고 칭해지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10년, 20년쯤 되면은 지금 이 수많은 대한민국 여러 가지 미개한 패단들 예를 들어 반일주의 같은 거 맹목적인 반일주의 아니 일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저도 동감해요. 저도 역사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랑 일본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역사 왜곡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애국의 이름으로 번듯이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치 반미가 이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에 의해서 반미는 계속해서 미뤄져 왔잖아요. 그 반미 운동이 광우병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반미가 안 먹히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뭐 반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어느 시기가 되면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운동권의 가스라이팅에서 조금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이 주류가 되는 순간 그것도 동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를 사법의 영역에 넣고 국가 권력의 영역에 넣어서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입막음하고 있는 그런 정말 미개한 반민주적인 독재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뭐 저를 제가 기억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옳았었구나라고 재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그 미국 같은 수정헌법 1조 있잖아요. 네. 그냥 표현의 자유에 프리스피치. 대해서 그냥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정말 어젠다를 세팅할 능력이 있고 뭔가 올바른 방향인 줄 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좀 파이팅을 할 텐데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정권 잡고 있지만 갈팡질팡하잖아요. 뭐가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근데 원재 씨 아까 이제 아내분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내분이요. 네. 아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원재 씨 채널을 오랫동안 팔로우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그걸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오늘 제 채널을 통해서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 아내가 미국인인데 그냥 전형적인 백인인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스코틀랜드랑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끝내고 배낭여행을 다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 이제 중간 지점으로 한국에 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학원 강사로 좀 일을 했었죠.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영어학원 강사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사실상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이제 영어학원 강사들을 위해서 이제 학원 측에서 집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대여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렇게 와이프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카페에서 한눈에 보고 반했죠. 예. 어디 카페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였어요? 해운대였습니다. 해운대 부산에서. 예. 해운대 이제 카페에서 그때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이 들어오는데 이제 단순히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작은 이런 행동 거지 이런 게 타인을 막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카페 이런 데서 사람한테 말을 걸어봤죠. 내가 지금 얘한테 말 안 걸면 후회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나 둘 셋 되고 셋 되면 꼭 가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가서 말을 걸었고 그 이후로 이제 잘 돼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함께해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함께도 지금도 여행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까지요. 결혼하기 전까지요. 한 3년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오래 하셨네요. 네 3년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좀 제가 어릴 때 일찍 했죠. 몇 살 때 하셨죠? 28대 했나 그럴 거예요. 28. 그렇구나. 지금은 그럼 아내분하고 같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미국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그렇게 뭐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는 약간 리버테리언 전형적인 미국 리버테리언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제 산장에 로키 산맥에 있는 산장에서 지내고 있고 이제 추울 때는 제 집에서 지내는데 뭐 캠핑카가 있어가지고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유능한 직원들 덕분에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져서 어디를 다니면서 다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축복에 따라 스타링크가 생겼기 때문에 스타링크. 예. 아직 한국엔 안 들어왔죠? 예, 아직? 이제는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자리를 잘 잡을 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대자연에 있는 오지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혼자 또 와이프랑 같이 그냥 뭐 솔리튜드라고 해야 하나 그걸 즐기면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고찰을 하게 되고 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
월든을 쓸 때 호숫가 월든에서 자기가 집을 짓고 거기서 혼자 살면서 그런 책을 썼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사회로부터 또 이 집단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서 가질 수 있는 관점이나 사색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삶이라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또 바쁠 때는 특히 이제 제 들어가고 나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 오이래 가지고 또 바쁘겠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도굴이 좀 쌓이고 나면 혼자 이제 숲 이런 데 가서 좀 풀기도 하고 사냥 같은 것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냥도 가세요? 예. 사냥 뭐를 헌팅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거는 터키인데요. 터키. 그러니까 그 칠면조들. 예. 빅게임이라고 해요. 큰 거 잡는 거 그러니까 사슴이나 뭐 엘크나 이런 걸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아유 제가 그래도 나름 동물보호소에서 아내랑 같이 봉사활동도 좀 오래 했고 자꾸 강아지 생각들이 나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보호 헌팅을 하는데 이제 활 쏘게 되면 얘들이 이제 결국은 출혈로 죽이는 거라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들 좀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한국인들 관점에서는 너 왜 그런 폭력을 즐기냐, 너 그런 잔인한 거 좋아하냐,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냥이 전혀 대중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해한 뭐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합법화된 총포수들이 잡을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대중화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냥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독립성, 개인성을 깨닫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냥꾼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또 보고 헌팅을 좋아하는 게 총을 쏘면은 특히 이제 라이플 같은 거 스코프 달아서 하면은 그거는 일방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 사냥은 사실상 스포츠예요. 이 야생이라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동물에게도 똑같은 생존의 기회가 있고 저에게도 또 이제 뭐 똑같진 않겠지만 저에게도 놓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계 안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건데 그렇게 사냥을 하고 나면 내가 지금 먹는 이런 고기 이런 것들이 생명에서 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그 속에 있는 폭력과 세상의 어떤 섭리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 고기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우리가 고기를 살 때는 이미 다 도축이 된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음식으로서만 나오는 그 고기인데 사냥을 하고 나면 그 이면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고통과 어떤 생명이 있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윤리적이게 고기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냥이라는 건 굉장히 윤리적인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종류별로 다르겠죠. 뭐 미국인들 중에서도 그냥 술 취해가지고 아무데나 총질하고 다니면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서바이벌리스트라 그러죠. 생존주의자로서 이제 산장에 가면 저도 가급적 모든 걸 저 혼자서 하거든요. 물 같은 것도 그 세팅된 우물에서 직접 이렇게 펌프 작업해가지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저 스스로를 독립한 개인으로서 사회가 다 무너져도 나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심어주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주의자로서 철학과도 또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많은 리버테리언들이 사실 숲속에서 그러고 산다고 하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뭐 보수주의자들은 뭐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리버럴들은 또 뭐 자신들의 뭐 데모를 하고 활동을 하고 리버테리언들은 다 산속에 있어서 결집이 안 된다. 그래서 결집이 안 된다.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뭐 채널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글 쓰시는 것도 있고 책을 지금 2권 쓰셨죠. 네. 그래서 뭐 링크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당연히 확인해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첫 번째 책은 그 싫어요. 좋아요 살인 시대 맞죠? 네. 좋아요 살인 시대. 두 번째는 관종의 술래. 네. 소설이죠. 두 번째 책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 사실 다 말씀을 듣고 싶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네네. 그 말씀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듣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 책도 쓰셨고 또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뭐 일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아니면 구상하시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여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실상 어쨌든 1년에 한 4, 5개월은 한국에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저런 뭐 미팅들을 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돌리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 만나고 하면 다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 쪽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정치의 뜻이 크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난 정치 안 해요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유명한 드립이잖아요. 정치 안 한다고 한 사람은 무조건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확신은 못 하겠는데 저는 그냥 제 성향 자체가 정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치. 특별히 한국 정치랑. 예. 정치를 하려면 실없는 소리도 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웃으면서 명함 줘야 하고 어떻게 말하면 자기 주장을 굽히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뚜렷한 어떤 색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동화되면서 이 함께 있는 세력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치를 특히나 한국 정치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제가 허리가 너무 곧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뻑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한국에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면 제 성향 자체가 그러한 문화에 안 맞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 정치에는 뜻이 그게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정치라는 게 또 권력이라는 게 배지를 단다고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나름의 정치자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개발해 가면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이제 제가 또 모임이나 행사 같은 걸 하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미니 다큐, 뭐 친일파 이완용의 변명 이런 것들 기존에 한국에서 주입받아 왔던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모순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고 그 가치관을 흔든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시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한 컨텐츠들이 더 많이 만들어서 또 그런 책들을 써서 글과 영상과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서 대한민국의 좀 더 토론 문화 이런 것도 좀 정착시키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정신문화적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이게 뭐 꿈이자면 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원재 씨 뭐 같은 연배긴 하지만 그 아재.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아저씨죠. 아저씨라고 네, 보는 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상처는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케이. 상처 뭐.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좀 더 해보신 입장에서 만약에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 좀 조언을 해주세요. 내가 이제 20대 초반에 삶을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런 청년들한테 그 조언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야 이거는 참 진짜 그러면 꼰대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도 네. 감히 제가 소신 있게. 누군가한테 조언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적어도 저하고 친한 뭐 동생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걸 듣다가 제가 해주는 말이 있다면은 일단 첫째는 20대 때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때 저는 해외로 나가서 배낭여행을 해보고 고생을 해보고 세상 넓은 걸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세상 넓은 걸 본다는 게 꼭 여행을 통해서만 얻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고 다양한 부류가 존재하거든요. 하다못해 뭐 어디 가가지고 일용직 노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야라는 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긴 하지만 저는 누군가 인생의 가치라는 거는 그 사람의 경험의 총량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맛있는 것도 예를 들어 뭐 동네에서 맨날 10,000원짜리 초밥만 먹다가 정말 비싼 오마카세 초밥을 한번 먹고 나면 초밥이 이런 맛이 나는 거구나 깨닫고 그 이후부터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초밥이라는 세계를 평가할 수 있듯이 똑같이 여러 가지 이 경험을 젊었을 때 경험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행이든 일이든 여러 사람과 부대껴보고 경험을 늘리라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꼭 이게 원인은 아닌데 저는 제 눈에는 그런 우울함, 불안, 걱정 그리고 박탈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대개는 그 근원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요. 네. 그런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멀리해라. 특히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위약적인 문화가 놀이 문화 같은 게 있죠. 누군가 내려치기 하고 비웃고
누군가를 헐뜯고 이러한 것들을 재미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 있다 보면은 그 부의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자존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에서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시하는 곳이 소셜 미디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타인들의 일상을 보면 사실상 일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화려한 한 편린일 뿐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 노출되면은 나 스스로도 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남한테 뒤처지 거라는 그런 공포감 그런 것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불안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은 가급적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를 멀리하고 주위에 있는 인연과 또 내 삶에 좀 더 집중해서 주체성을 기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삶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냥 슬픈 것도 아니고 정말 슬픈 동안에도 즐거운 일들이 있는 거고 그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개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 자꾸 나한테 어떤 집단주의적 부의 감정을 주입하려는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좀 디톡스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재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